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윤태현입니다. 어제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불법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는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만 북한에 넘어간 돈 중에 상당액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이 대표가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화영 선고로 인한 정치권 파장을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저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이재명 대표가 빠지자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검찰도 조만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어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결과 때문에 정치권도 술렁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SNS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 자,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였을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가 많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야말로 사실은 지금 전직 비대위원장 이전에 우리 법무장관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형사사법체계의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다 특수수사통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좀 함의와 어떤 메시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84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범한 경우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했는데 네. 이미 진행된 재판이 있는 건 이건 어떡하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게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교수 차원에서 논문 정도로 할 수 있었지만 이게 당장 우리 3년 후에 닥칠 대선에서는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그런 말하자면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이 2심까지 진행 중인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이건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법체계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의 저 지적은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이화영 부지사의 전 재판 결과이지만 이 사안은 그랬잖아요.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라는 얘기를 지난 4월 선거공판 때 제 대변인 했습니다.
그 변호인이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사실 이 문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현재 법상으로는 재판이 중단돼야 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중단된다는 견해가 조금 더 우세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중단이 돼도 문제고 중단이 안 돼도 문제입니다. 형사 피고인 신분에서 대통령이 돼서 재판이 중단이 되면 그러면 퇴임하는 순간 바로 법원에 또 재판 받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 중단이 안 되면 그러면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는 안 되지만 계속 법원에 불려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단이 되든 중단이 되지 않든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강력한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평화부지서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원래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자, 당시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에게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보고를 당연히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사를 모르게 하고 나서 부지사가 단독으로 행동할 수는 상식적으로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부지사가 지사 모르게 이런 엄청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이 표결을 요구하면서 이 설명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놓은 그 지금 1심 재판 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결국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지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이 지금 가결을 요구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오늘 낸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왜 부각시키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부분 때문에 굳이 자기가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지금 앞으로 향후 전개되는 과정을 좀 더 중시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지금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헌법상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앞으로 향후 지금 어제 1심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지금 향후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기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애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메시지에서 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향후 지금 그러니까 대선이 있기로는 정상적으로 가면 3년 뒤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재판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행태들이 소위 재판 끌기를 위한 사법 방해의 그러니까 지금 그 행위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지금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판받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초유의 사태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재판받는 대통령의 우려는 사실 우리보다 빨리 그 미국이 당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번에 만약에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될 경우에는 지금 걸리는 재판이 4개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앞으로 한국의 지금 뭐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사례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일종의 모델이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다목적 폭석으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지금 그 이하영 전 그러니까 전 부지사의 재판과의 이 관계, 이 파장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려는 의미는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판결문 내용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요증이 필요 없다라고 일단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큰 타격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송영현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보고가 됐다라는 부분은 따지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은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크게 작용될까요?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 재판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는지는 직접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부분을 재판부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부분은 요증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때 그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은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런 쌍방울 측 사람들과 공모가 됐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범죄는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보고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800만 달러 중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대가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나 그 300만 달러 중에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에 갔다고 지금 법원이 그렇게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연히 큰 타격이 되는 것이고 네. 특히나 이 방북 대가라는 부분이 인정이 됨으로써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할 수 있는 퍼즐이 다 맞춰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와 직무와 관련해서 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지금 뇌물을 주도록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북한이 여기서 제3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오늘 아침에 메시지도 냈고요. 그리고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당시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었습니다. 한 번 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척한 거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김문기 씨도 모르는 척했고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것도 모르는 척했고 모든 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분이 국회 장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범죄 방어밖에 없어요. 일하는 척하면서 자기들의 범죄를 방어하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자신의 전문 분야인 형사사법 문제를 놓고 때마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이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겠죠. 이 부분은 특히 작년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 달라고 얘기했던 그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직접 이 구속 사유를 읽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이 범여권 인사가 과연 누구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드러내보고 싶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장 적임자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들 주셨습니다만 이 작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법원의 판단이 뭐였냐면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당시에 이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기각됐을 때. 그때 법원의 판단이 그랬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특히 보고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부분도 여전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이번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재판을 진행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진술 회유가 있었다. 검찰로부터 또 진술의 회유가 있었고 또 쌍방울 대북 송금이 단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를 위한 게 아니라 쌍방울 자체가 대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한 그런 활동도 있었던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 이런 주장들이 이번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항소심 재판에서 이 부분이 또 치열하게 논의가 좀 되지 않을까, 논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대략 7월 25일경으로 일정이 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등판 시기를 조율해야 되는, 조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번 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결과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참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변호사님,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가셨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혹시 뭐 설명해 주실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요. 네. 특히 그 300만 달러의 방북 대가 부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그동안 어떤 주장을 해왔었냐면은 이 300만 달러는 김성태 회장 본인이 방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어제 재판부에 그 선고 내용 낭독한 걸 들어보면은 그 부분은 일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이미 그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에 갖다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300만 달러를 추가로 갖다 줘야 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그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지사와 같이 방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어제 판결에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듣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메시지를 오늘 올렸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죠. 이재명은 몰랐다? 말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오세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화영 유죄에도 침묵하는 이재명, 비겁하다.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이라면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자신의 재판,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서초동에 출석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대장동 재판 질문 말고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된 질문들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거든요. 어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찰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 심경이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의 재판에 참석해서 재판 상황을 보고 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수원지방법원에 더 큰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제 판결이 나올 시간에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다라는 제가 보도를 보면서 저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즉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 변호인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네. 이화영의 유죄가 확정됐다면 이재명의 유죄도 가능성이 높아졌던 이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저는 조금 전 오세훈 시장이 현직 서울시장 아닙니까? 아주 이런 제대로 된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이런 일을 그러니까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네. 자 보십시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영입해서 대북 전담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민간 기업으로 치면 오너가 그 전문인 사장을 고용해가지고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그 일을 맡겼는데 그룹의 존폐가 걸린 그 중요한 일을 그룹 오너에게 보관하고 전문 경영인이 자기가 주물럭댔다? 이거야말로 이건 큰일이죠. 이게 그랬다면 그 오너가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직무를 유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난 보고받지 않았다고 얘기해도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한 겁니다. 네. 자기가 영입된 목적에 맞게 일을 잘 했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뭐 2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워낙 증거가 명백하고 네. 또 재판부가 아주 그 말하자면 저 법리를 잘 구축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상황은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 보고했다라고 했다가 진술을 한번 번복한 적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잠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국 대표가 올린 SNS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망중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여유를 즐기고 있다. 자,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가 나오고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날이었는데, 물론 같은 당은 아니라 손 치더라도 오랜만에 맛보는 망중한이라면서 에스프레소 커피와 초코가 묻어있는 쿠키를 이렇게 올리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른 온갖 이슈에는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열심히 썼던 조국 대표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적극적이 않다고 보시나요? 저는 적극적이었다고 보는데. 그런가요? 이게 아주 이게 그 모든 정치권의 시선이 이게 지금 민주당과 또 뭐 이 법원에 쏠리고 있을 때도 본인이 저런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일종의 일상을 올림으로써 네. 이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를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좋게 이야기하면 네. 뉴스의 감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감각이 어쨌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국 대표가 올린 이 사진을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편안함과 일종의 여유 같은 게 읽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군박한, 이게 지금 공공한 처지하고는 상당히 대비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조국 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어제 이하영 전 부지사의 지금 그러니까 이 판결과 관련해서 혁신당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아직까지 내지 않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대략 난감의 그러한 아마 처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대표의 속내는 나름대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편안함이 읽히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망중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맞습니다. 망중한이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조국 대표가 나름대로 바쁜 과정에서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을 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은 저렇게 지금 완전 이 불난집에 완전히 그 지금 불 끄기 위해서 난리가 나지만 우리는 불도 안 나고 나름대로 편안하다는 상대적인 뭐랄까요 비유처럼 비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앞으로 향후 이하영 전 부지사의 1심 이 재판 결과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재명 대표 쪽으로 지금 옮겨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나름대로는 거기서 상대적인 정치적 여유를 찾고 있다고 해석하면 너무 지나친 걸까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김진욱 대변인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뭐 서운하거나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차재현 교수님 해석도 나름의 또 일리는 있으실 수 있겠는데 네. 저는 좀 해석을 좀 달리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어제 조국 대표가 올린 SNS 글이 네. 사실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일상을 올린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조국 대표도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정당의 대표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런 사법적 이슈에 어떤 그런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내용을 올렸을 경우에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비난에 올 거 아니에요. 당신부터 잘해라. 당신 거는 왜 신경 안 쓰냐. 이렇게 또 비판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일상을 올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나 또는 이화영 부지사를 겨냥해서 전혀 그 올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이런 식의 과잉적인 정치적 해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까라는 또 의문도 좀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해석하고 싶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조국 대표가 저런 사진을 올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화영 1심 결과 질문에 본인의 이제 개인 커뮤니티죠. 청년을 꾸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화영 대북 송금 1심 징역 9년 6개월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이 민주당 주자들은 북한 방문을 자신의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목소리는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홍 시장이 조금 약간 그 수위가 좀 낮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당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주 정말 독한 표현을 가지고 수위가 높은 표현을 쓰다가 지금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저렇게 톤 다운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맞죠.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 그러니까 잠재적인 후보든 당권 후보든 누구든 간에 뭔가 민주당을 적통을 대승하겠다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뿌리가 햇볕 정책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햇볕 정책에 내가 계승자라는 측면에서 북한에 과도하게 이제 이렇게 좀 말하자면 인연을 강조하고 또 방북하거나 이런 모습을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방북한 게 아니라 우리의 법 체계를 흔들면서 심지어 뒷돈 갖다가 중앙노동당 이재명 대표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화영 부사의 시도는 그거 아니에요? 돈을 줄 테니 우리 지사를 좀 초청해달라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법원이 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그동안에 아무리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한 단계 급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가 방북하는 것 이런 모습은 좋지만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법체계를 흔들면서 공직자가 이런 처신해서 대권의 꿈을 키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홍준표 시장이 너무 관대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본인도 법조인인데 네. 조금 따끔하게 질책하고 아주 엄정한 그런 좀 메시지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반응들 저희가 조금씩 짚어봐 드리고 있는데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화영 판결을 두고 이렇게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권 프로젝트였다. 이재명 대표 겨냥했고요. 민주당은 조작 수사다. 다시 한번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특검 이야기를 꺼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화영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욕설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간략한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욕설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방송에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모자이크를 처리했는데 욕설, 간단한 아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그런 욕설을 저렇게 SNS에 올려놨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사실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품을 수도 있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욕을 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물론 뭐 변호인이니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항소에서 항소심에서 다툴 문제인 것이고 저렇게 개인 SNS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부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것은 변협 차원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나 이런 걸로 적절한 징계 내지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선고 후 SNS에 욕설을 한 변호사의 얼굴이 방금 지나갔습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저렇게 SNS에 글을 올렸는데 지금부터는 이 선고 내용을 조금 더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1심 선고까지 무려 2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편법들을 동원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역 9년 6개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제 법원에 직접 방청을 했던 송영훈 변호사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까? 그 양형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이화영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재판부가 설명을 했어요. 사실상 피고인을 통렬하게 질타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을 돌아보면은 네.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법정에 나타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호통을 치고 그다음에 또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제출해서 맞습니다. 해임 사임 소동으로 2달간 재판이 공전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박균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해서 66일간 재판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또 마지막에는 소위 그 술판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이 돼서 결국에는 이화영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재판부의 질타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혐의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래픽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 뇌물수수,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자신이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해달라고 지시했던 것, 쌍방울에.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모두 4개의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 모두 다 유죄, 일부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유죄로 판단을 했고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의 어떤 형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장기간 뇌물 및 정치 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온 피고인의 행위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하나,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데 20개월이나 질질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재판의 판단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도 당연히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또한 이런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우리가 앞서 방금 봤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하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1심 재판 결과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이 사실 뭐 이렇게 욕설에 가까운 맞습니다. 그러한 지금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또 어제 1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또 이 지금 그 변호인들이 공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다. 그러면서 증거의 취사 선택이다. 항소심 같은 경우에 갈 경우에는 평균적인 판사가 판단하면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판결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가장 결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번 1심 이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던 국정원의 보고 문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국정원이 사실 당시 쌍방울이 북한에게 돈을 줬던 과정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왜 줬을까? 내부적으로 보고할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주가를 네. 띄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보고서를 썼던 국정원 요원이 나와서 이 지금 이 정은대까지 썼는데 그 지금 국정원 요원 입장에는 일관되게 우리는 뭐 그런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 그 경기지사의 방북 그거의 비용이라기보다는 주가 조작의 목적으로 봤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바로 이 1심 선고 나오기 전에 민주당 쪽에서 주장했던 술자리 해유. 네. 결국은 지금 이하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러니까 지금 방북 비용을 보고했다고 했다가 뒤집었던 진술 자체가 네. 사실은 처음에 진술했던 그 자체가 이 당시 검찰이 회유를 해서 그거 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그러니까 제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항소심에서 상당히 아마 좀 이렇게 뭐 속된 표현으로는 강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1심 재판 결과도 보면 네. 사실은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이 지금 항소심에서도 뭐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은 시간을 끌려고 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상당히 이렇게 부딪히는 쟁점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서로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잖은 진통이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지금 차지원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일단 국정원 보고 문건 그리고 술자리 회유와 관련된 어떤 판단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진술에 의한 어떤 유죄 판단 근거가 주로 진술이었다라는 부분에 일단 지적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면 입장이 그 판결이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주장을 좀 전해주셨는데 바뀐다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오래 걸릴 수 있다. 뭐 그런 입장을 좀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습니까? 항소심에 대해서 뭐 1심이 언급할 아니요, 항소심이 아니라 국정원 보고 문건이라든지 뭐 술자리 회유와 관련해서 그 술자리 회유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재판부가 판시 이유를 언급한 것은 없고 네. 법정에서는 네. 없고 다만 그 납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부분 안에 저는 다 들어있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판단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 관련해서는 두세 개 정도가 어제 법정에서 언급이 된 게 있습니다. 네.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변호인이 국정원 문건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그것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그 판시한 부분이 있고요. 아마 네.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 언론에서 추가로 다루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언급은 됐지만 1심 재판부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재판 지연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특검법이라든지 그리고 법 왜곡죄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좀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게 6월 7일, 그러니까 바로 금요일 날 이제 1심 선고가 있다는 거 알고도
6월 3일 날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민주당이.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전체를 들여다보겠다. 네. 검찰의 수사 전체가 적법했는지 보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 수사에 특검이 아예 처음부터 개입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그 특검법을 냅니다. 근데 그 특검법이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걸 왜 냈겠습니까? 어찌됐건 이걸 지금이라도 발의를 해놓고 여론을 조성시켜야 이번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술 자체가 오염된 진술이다. 네. 협박과 회유에 따른 진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할 근거가 마련돼 있겠죠. 네. 그래서 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지금 엄청난 폭탄이 떨어진 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너무나 큰 중형이 내려졌어요. 이게 10년 가까운 죄가 떨어졌다. 그다음에 거의 일부 무죄가 있었지만 거의 유죄가 입증된 거는 네. 검찰의 수사가 탄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9년 8개월의 중형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방탄하고 그다음에 뭐 특검으로 해서 연장 전략을 지연 진술 이른바 침대 축구 전략을 쓴다고 해도 네. 저는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고 모두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와 관련된 얘기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부가 얘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 보고를 이재명 대표에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1심 재판부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김한규 의원이라는 그 의원이 이 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큰 영향을 불이익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이 글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당내에서는 정확하게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왔던 것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재판 결과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이 일정들의 이런 그 뭐 방북 비용 대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게 항소심에 올라갔을 때 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는데 여전히 이화영 부지사가 나는 최초 진술은 보고했다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진술이 검찰의 그 어떤 진술 회유에 의해서 나왔던 진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기가 진술한 것은 나는 그렇게 보고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진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 진술이 이 진술 속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새롭게 구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한규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 이 부분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그걸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추가 기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검찰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할 것인가? 제3자 뇌물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주게 한 범죄를 제3자 뇌물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 여기서 공무원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그리고 부정한 청탁은 쌍방울을 통해서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라는 그 쌍방울을 통해서 자신이 방북할 수 있도록 쌍방울에게 300만 달러를 보내게 해달라는 그러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그 부분, 그리고 그 대가로 이재명 방북과 관련해서 실제로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했던 것 230만 불만 인정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돈이었다라고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추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언제가 됐든 그 시점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사실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죄에 따라서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다. 굉장히 중한 문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일단 법조계 시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송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난 2023년 9월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영장 실질 심사까지 있었지만 한 차례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구속영장의 문제인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의 1심 결과를 보기 위해서 검찰이 기소를 밀어놓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네. 이제 1심 판결이 나왔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반복 대가라는 점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준욱 대변인님,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관련이 적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은 예상을 하셨을 테고, 그리고 9년 6개월이라는 이 징역형이 굉장히 중형인데 이 정도까지는 사실 예상을 못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대응을 좀 잘 해 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 대응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뭐 배당되고 어떤 이화영 부지사는 이화영 부지사대로의 항소심을 준비할 것이고요. 네. 지금 뭐 특별히 당에서 이 부분을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뭐 특별히 이걸 가지고 대응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여져요. 네. 특히 지금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 22년도에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지금 수사와 또 기소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들은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그 하나의 어떤 올가미에 틀어넣기 위한 그런 식의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당에서는 뭐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검사들이 어떤 프레임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지금 당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네. 검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결과물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 이런 의혹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 때문에라도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아마 그 거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이미 얘기하고 있고 사실 검토하고 있는 걸로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특검법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이 진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냐 이런 민주당의 시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그 한만호라고 한신공영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서는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 나와서 그걸 뒤집었어요. 그랬는데 수표가 나와서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한만호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증으로 복역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제가 그 다음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만호 씨에 대한 위증 그 혐의가 유죄로 확정이 됐는데도 문재인 정부 검찰이 뭘 했냐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나중에 다시 여러 가지 혐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위증을 교사한 것 아니냐 등등등 조사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검사들의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고서 종결이 됐는데 그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다시 그 부분을 조사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도 검사들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는데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의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번에 대북송금 수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는 것이 바로 그 민주당 이성윤 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들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아주 오래된 역사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쌍방울은 본인과 관련된 게 전혀 없다라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정말 황당무계해요.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검사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과정들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심 선고 나흘 앞두고 지난 3일이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법이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대표를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정치 검찰의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동갑시키고 검찰청 안에서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는 의혹을 그냥 아무 진상 규명도 없이 덮자는 것입니까? 특검 과정에서 저희가 검사의 위법사항이 많이 나오면 국회 권한으로 적극 탄핵을 하자. 검사도 뭐 뿐만 아니고 뭐 자주 해야 됩니다. 특검. 공무원일 뿐이. 강성 지지자들도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 당시에도 지지층 반응이 만만치 않았는데 먼저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 이만저와 민주당은 체포영장 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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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끝에! 자, 검사들의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고 그래서 특검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발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재판부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든 다 믿지 못하겠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뭐 검사, 판사 아니라 사법부의 모든 책임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유죄가 나올까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 얘기했던 게 가장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남북 경제 협력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전권을 부여받고 결정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이미 유죄 논리로 탄탄하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하든 판사 탄핵을 하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시간을 끌자는 전략일 뿐이고 결국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간 내에 2심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어제 그러니까 지금 이하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강한 유죄를 때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뭐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심이라는 것도 일종의 사법 체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나온 재판의 결과를 나름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북송금법이라는 대북송금과 관련된 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민주당이 기존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던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탄핵도 저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 검사가 상당히 뭐 잘못을 했고 법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래서 만든 법안이 민주당이 추진해서 만든 법안이 공수처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수처의 고발을 통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난 뒤에 그것도 조차 믿지 못하고 상당히 부실했다고 할 때 그 다음 수순으로 하는 것이 탄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래에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절차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했을 경우에는 민심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산유국론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이 어제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하고요. 조선일보와 따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건 국가 경사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의심도 많고 불만도 많이 가지는지 그리고 이렇게 왜 한국처럼 뜨거운 논쟁하는 건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 정도 성공률이 나오면 20%의 성공률이 나온다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좋은 일이 생겼다고 좋아하고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일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인데 유독 한국에서만큼은 논쟁이 굉장히 뜨겁다. 왜 지금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아브레우 고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기대를 가져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석유 시추가 성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국민 뜻이 모아져야 할 이 시점에 지금 이거
거짓말 아니야, 뭐 가짜 아니야, 확률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뭐 그 평가했다는 액트지오사 믿을만 한 거야,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는 게 본인이 봤을 땐 이거 너무 생소하고 이런 일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지 않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는 이럴까라는 의문을 지적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레우 고문의 얘기는 정말 타당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자원 탐사라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희귀한 일들입니다. 네. 이게 뭐 우리가 뭐 그 흔하게 도전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이번 건까지 포함해서 한 서너 건밖에 없었어요. 네. 이런 자원 탐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그렇다면 20%라면 국제 업계에서도 이거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왜냐하면 북해 유전도 결국 3% 가능성에서 101번째 시공에서 그게 발견됐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국민의 여론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륙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발표하자마자 이게 맞네 안 맞네 이거 잘못 추진하면 우리가 공무원들 또 우리가 조사할 거야라고 야당이 압박까지 오는 이 사안을 어떻게 아브레우 고문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남은 거는 이제 제시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정부 몫이겠지만 이제 어쨌든 탐사에 남아서 이제 탐사에서 이렇게 가능성 입증할 것만 남았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적 여론을 좀 모아주셔야 한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국정감사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외 여론전을 통한 이 소모적 공방은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브레우 저분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과 야당이 상당히 나름대로 의심을 가지는 부분은 일종의 뭐랄까 물리 탐사만 한 상태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지금 엑스레이만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MRI나 엑스레이를 하고 지금 이 내시경까지 들어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금 엑스레이나 MRI 그 영상 갖고 지금 있니 없니를 판단하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아브레우 한 사람 그 회사에게만 하나만 맡겼을까? 좀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예. 시추만 남아 있다. 시추가 아니면은 지금 말하는 모든 어떤 의문이나 궁금증은 풀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엑스레이 이상의 어떤 MRI나 뭐 CT 촬영도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MRI를 우리가 찍잖아요. 찍는데 문제는 그걸 판독을 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네. 약간 애매모호할 때는 여러 의사들이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판단을 하는데 이 지금 그러니까 아브레우 이 양반의 지금 이 회사 하나만 액트지오만 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 시추공 뚫을 때마다 1,000억이나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정말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지금 그 업체들하고 크로스 체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리 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이게 내시경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또 한 번 정도 뚫어보고 난 뒤에 그때 우리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발표 시점 얘기하시는 발표 시점이 상당히 좀 빨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나친 기대감을 부풀렸다. 그것이 197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또 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시추공을 만약에 해서 만약에 가스나 그러니까 석유가 나왔다고 하면 그건 진짜 정말 놀랄 만한 일이고 박수 칠 만한 일이고 사실 그런 단계에서 대통령이 발표했다면 말이 상당히 나름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 번도 안 하던 국정 브리핑을 이 사안을 갖고 했다? 이런 것 자체가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산자부 장관 정도가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어제 기자회견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송영일 변호사님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방금 이러한 지적들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이 굳이 발표를 했었어야 되느냐라는 어떤 질의가 기자들에 의해서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뭐 대통령이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상할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 사례가 네. 언급이 됐었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있고 실패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어쨌든 투자를 하고 시도를 했을 적에 그게 반복이 되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성과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명박 정부 때 그 볼리비아 리튬 광산 투자입니다. 네. 당시에는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는데 포스코가 그때 볼리비아 리튬 광산 투자를 계기로 그 소금 호수 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굉장히 고도화시킵니다. 원래 그게 리튬을 뽑아내는데 한 달이 걸리는데 8시간까지 단축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포스코가 그 원래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가 리튬이 많은 나라잖아요. 네.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에 투자를 해서 약 3,100억 원 정도로 뭐 리튬 가치가 물론 등락이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35조 정도 되는 대박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자원 빈국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산유국의 길을 가고 싶으면은 이런 것에 국가적으로 좀 중론을 모아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국내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화수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가스의 주 원료가 이제 탄화수소거든요. 이제 그거를 확인이 돼야지 가스나 아니면 유전도 이제 그 포함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20% 확률이 높다는 거 우선 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해저 자원 개발에서의 그 20%는 높은 편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유공사 내부에서 여러 명의 그런 기술자들이 상호 교차해서 자료들을 검토했을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거든요. 절차들이. 또한 외부의 이런 그 아브리오 박사 같은 그 아주 세계적인 전문가로부터 자문도 받고 또 국내 그런 여러 기관이나 대학에 계신 분들하고 또 교차 검증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어떤 해석의 오류가 걸러질 가능성은 상당히 많지 않았을까. 자, 지금 조금 전에 차재원 교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이게 액트지오만 내용을 우리가 받아볼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내용도 좀 받아봐서 검증을 좀 다각도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적인데 아마 그 지적은 호주 업체인 우드사이드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드사이드가 2007년부터 한 15년 정도 저희와 함께 석유 탐사를 진행하다가 2023년이죠. 지난해에 일단 최종 철수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가능성이 없다, 장래성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한번 조광권을 연장하고 15년간 저희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일을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일단 회사 건물도 되게 으리으리하고 액트지오랑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드사이드가 이제 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동해가스전은 장래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액트지오사가 얘기를 한 것은 우드사이드는 제대로 된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한 채 철수를 했다. 그러니까 우드사이드의 이야기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더군요. 여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드사이드가 이제 여기서 발을 뺐다. 그러니까 유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여기 경제 장래성이 없어서 했다. 이 얘기가 좀 사실과 다른 거는 당시 이제 이 우드사이드가 호주에 있는 하나 에너지 회사와 BHP인가와 합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자금 소요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구조조정 과정 단계가 있어가지고 그럼 조금 우리가 해외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들에 발을 빼자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 자원 조사하던 것도 철수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우리 동해가스전이 이제 정말 장래성이 없어서 철수를 했는지 아니면 내부 사정 즉 구조조정이라든가 다시 회사의 어떤 그런 정비조정 같은 이런 과정, 재정 문제 이런 걸 통해서 빠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하자면 우드사이드가 우리의 유망구조 단계까지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것 그 이유 때문이라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저 중요한 거는 자꾸 여기서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이런 여론전의 소모전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또 그러니까 우드사이드가 아닌 제3의 기관 정도의 어떤 하나의 컨택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교차 검증해보는 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굳이 우드사이드가 빠졌기 때문에 이건 장래성이 없었다라고 이걸 이분법적으로 비판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분석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들은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이해가 돼야 납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을 납득 못하겠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신뢰성을 주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지금 20%의 그 가능성 또 140억 배럴이라는 그런 막대한 양 네. 이것들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어떤 기법을 통해서 그렇게 분석해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 직전까지 대통령께서 그 동해 그 영일만 유전을 발표하시고 난 이후에 주식시장이요. 요동쳤죠. 요동쳤습니다. 예. 이 관련 주식들이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어제 아브레우 고문이 기자회견을 하고 난 직후부터 이 관련주들이 급락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아브레우 고문이 발표한 기자회견한 내용이 이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저는 뭐 지금 그 아브레우 고문이 뭐 앞으로 계속 이거 할지는 어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아주 신뢰성 있는 기관에 의해서 다시 한번 교차 검증을 하고 그것들이 평가받아 보는 것이 가장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동력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주식시장 요동친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발표 기자회견이 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제 가라앉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차익 실현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가라앉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다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기자회견 내용이 없어서 주가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니까 일단 진행이 될 테니까 제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까도 입장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연평해전 영웅 고 한상국 상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그 생생했던 그 현장은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게 나요. 사람들 막 비명들 막 살려달라는 외침들 막. 그러니까 자기는 몸 안 사리고 쏘면서 옆에 전우들은 피하라고 챙기고 그런 게 전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제 고맙고 많이 생각나고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넘어졌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한상국 조타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상국 상사가 키를 놓는다면 27명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탄을 맞고도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까지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짤막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그 숨진 한 상사를 발견했을 당시에 이 조타기라고 하죠. 차량으로 따지면 핸들입니다. 거기에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제 조타기를 놓지 않겠다는 본인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모습이었고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또 붉히게 했던 그런 고 한상국 상사였습니다. 이 한상국 상사를 기리는 동화책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 소개를 했는데 이 글을 소개한 이후에 후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렸다는 게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영향력을 굉장히 선하게 활용한 예가 아닌가 싶어요. 그 4시간 반 만에 후원액이 8배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SNS에 저 글을 올릴 시간대가 어제 오후 3시 반경이었는데 네. 그때 26명이 후원을 해서 216만 7천 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시간 반이 지나니까 663명으로 늘어나고 네. 1,681만 원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후원액이 급증을 했고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맞습니다. 겁니다. 화면에 지금 18시 기준. 네. 그렇습니다. 2,900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군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을 했고 또 그 팬덤도 상당히 한동훈 위원장
위원장의 의도에 맞춰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지금 또 도움을 주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글을 올렸던 것은 한상국 상사 아내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동화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아내 부탁을 들어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고 한상국 씨의 아내는, 상사의 아내는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 제가 늘 1인실 오늘 며칠째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은 늘 그냥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항상 답을 주시는 분은 그분뿐이 없어요. 너무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귀찮아 안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님께 뭐 저 이거 좀 봐주세요,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렇게 얘기 많이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도 꾸준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늘 그 관심 있게 봐주셔서. 이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일은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페북에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사모님께 누가 될까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성품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는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목소리까지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 40분에 다시 좋은 소식, 재미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